국기법 들어가기 전에 소득세에서 이제 제가 좀 그 재정경제부 쪽에 문의해가지고 나온 얘기가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국기법 들어가겠습니다. 소득세법에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얘기죠. 이게 기존에 지금 어떻게 돼 있었냐면 기존에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요건이 뭐였었냐면 주택을 그렇죠.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그렇죠? 세 채 이상 보유. 그리고 엔드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초과. 하게 되면은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죠. 보증금의 합계 금액에서 3억 초과되는 금액이 과세되는 거니까 보증금 얼마를 빼고 3억을 뺀 금액 가지고 뭘 계산하고 적수를 계산하고 365로 나누고 그거에 몇 퍼센트만 과세하기로 했어요. 60%만 과세하면서 전계금 이자율을 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부증빙 등이 있다면 이 보증금의 운용으로 인한 금융수익,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을 빼는 거고 장부증빙이 없으면 빼는 거 없는 거고 아무튼 이제 그거는 장부증빙 있으면 빼고 없으면 안 빼고 이렇게 산식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식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20년도 1월 1일부터 이미 법은 개정이 됐는데 시행을 올해부터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 주택이 아니 원래 주택은 몇 채 이상 보유해야지만 간주임대료 계산했죠. 세 채 이상 보유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주택을 두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간주임대료 계산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채가 다 고가 주택인 거죠. 기준시가가 얼마를 초과하는 좁아가지고 고가 주택을 2주택 보유한 거예요. 그러면 세 주택을 세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게 아니니까 얘네들은 보증금 받은 금액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올해부터 2주택을 보유하면서 2주택이지만 근데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얼마를 초과한다면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것도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게 해가지고요. 얼마를 초과해야 되는 거니까 12억을 초과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산식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미 법에 바뀌어 있고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26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두 주택이지만 무슨 주택이고 두 주택이다. 고가 주택이면서 보증금 받은 금액 합계 금액이 12억 원 초과하게 되면 이것도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겠다. 올해부터. 그래서 저는 이게 산식이 따로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어떻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얼마를 초과해야지만 과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적수 그리고 360으로 나누고 뭐 퍼센테이지는 또 정하겠지만 그래도 60% 하면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시행령에서 이 산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안으로 안 나왔어요. 이번에 안으로 나오지 않아서 이거 문의를 했죠. 이번에 입법액으로 올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요 두 가지 요건을 쪼갰을 때에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식이 따로 없다. 그러면 이걸 적용하라는 거냐? 이걸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갑자기 팔짝 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갑자기 팔짝 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했는데 별도의 산식이 따로 나와 있지 않다면 얘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딱 보증금이 딱 12억인 거야. 내가 지금 고가주택 20억짜리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 내가 살고 있고 하나를 지금 전세를 내줬는데 딱 12억을 받은 거예요. 지금 보증금을. 그러면 계산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고 12억에다가 상대방이 나한테 1,000원 더 주고 간 거야. 좀 불쌍해 보였는지 1,000원 더 주고 갔어요. 12억 1,000원 12억을 초과했네? 그러면 계산하는데 이산식을 적용한다면 보증금 12억 1,000원에서 얼마를 빼는 거니까 3억을 빼는 거니까 9억에 대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딱 12억이면 아예 과세가 안 되는 거고 12억하고 살짝 100원만 더 받아도 100원만 더 받아도 여기다 이산식을 적용해버리면은 갑자기 9억에 대해서 적수 계산 만약 1년 내내 존재한다면 적수나 365일 곱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9억에다가 뭘 곱한 거죠? 60% 하는 거니까 얼마? 5억 4천에다가 전개금 이전이 한 3.5% 정도 되니까 3%라고 치더라도
9억 5억 4천에 3% 하면 대충 얼마 되는 거예요? 한 1,600 얼마? 1,600 얼마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소득이 얼마가 되는 거죠? 딱 12억이면은 아예 계산 안 하는데 10억에다가 100원만 더 받더라도 한 1,600, 1,700만 원 정도 소득이 확 갑자기 늘어나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갑자기 문턱 효과가 갑자기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12억까지는 아예 계산 안 하다가 12억 살짝 넘어가니까 이산식을 조교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면 갑자기 팔짝 뛰니까 이렇게 산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번에 안에 안 나왔느냐. 시행령 안에. 그랬더니 답변이 며칠 전에 왔어요. 며칠 전에 답변이 왔는데 뭐 간단하게 왔어요. 왔는데 지금 이렇게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이 산식이 지금 현재 안 나왔어요. 몰라 이거는 지금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답변을 내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문턱 효과가 갑자기 확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가 주택을 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했다면 보증금 얼마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넘으면 너 갑자기 확 과세될 거야. 뭐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 경우에도 이걸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왜냐면 저는 뭐 하나 산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넘어가면 확 과세하겠다.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문턱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갤로핀 현상, 뭐 문턱 효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좀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국기법을 좀 볼 텐데요. 국기법. 국기나 상징이나 평소에 공부 잘 안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이게 세법학 쪽에서도 좀 원래 보칙 쪽 있잖아요. 보칙 쪽은 원래 세법학에서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칙 쪽이 좀 이번에 개정된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 근데 요건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요거는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고지서는 등기우편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고지서나 독촉장은 등기우편해야 되는 건데 일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일단 얼마 미만이고 고지금이 50만 원 미만이면서 얘네들에 해당되는 고지서는 세 가지 중간에 소득세 중간에 납부 고지서, 부가세 예정 고지서, 그죠? 그다음에 과세표준은 신고를 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고지서 신고는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고지서면서 고지금액 세액이 얼마 미만이라면 50만 원 미만이라면 등기우편이 아니라 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우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 금액이 1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시행령 이번 안에 고지금액 100만 원 늘어났고요. 그리고 세 개에다가 하나 더 추가. 이 세 개에다가 하나 더 추가됐는데 원천징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상환 신고 후에 원천징수 신고를 했는데 상환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한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서 발급하는 납부 고지서도 뭘로 보내겠다는 거죠? 얼마가 안 되면 100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 우편으로 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으로 고지하는 거 고지서 하나 더 늘어나고 금액이 5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됐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고지서를 송달하기 전에 자진 납부를 해버린 거잖아요. 고지서를 송달하기 전에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이 지금 그게 뭐냐면 소득세 중간해납세 이것도 고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고지하기 전에 내가 그냥 뭐 해버린 거죠? 자진 납부를 해버린 거죠. 고지하기 전에 자진 납부한 거죠.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도 고지가 돼야 되는데 고지하기 전에 내가 뭐 해버린 거죠? 자진 납부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건데 거기에 그 전자송달을 고지하기 전에 납부했을 때 정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지서가 두 개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과세표준 신고했는데 아까 그 일반 우편 보내는 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죠. 이 고지서는 다 그죠? 이 두 개. 과세표준 신고는 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고지를 하려고 하는데 고지하기 전에 내가 뭐 해버리는 거죠? 그냥 납부를 먼저 자진 납부를 해버리는 거죠. 또 원천징수 상환 신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나 일부를 납부를 못했어.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에서 뭘 보내겠어요? 또 납부 고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고지서 보내기 전에 다시 또 제대로 납부를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네 가지는 그렇게 고지 송달 전에 자진 납부를 하면은 뭐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자 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기 이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과세 기간 중에 바뀐 거예요. 연말에 바뀐 게 아니라 작년도 중에 바뀌어가지고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포상금인데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죠 지금? 세무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일한 세무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겠다. 세무 공무원들이 엄청 좋아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거나 송무가 이제, 그러니까 송무가 이제 소송, 이번에 벌써 소송 누가 걸었죠 지금? 차은우가 소송 걸었대요. 소송을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소송을 준비해가지고 소송 걸었대. 그러면 이제 이쪽 세무 공무원들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소송 관련된 업무를 이제 송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특별한 공로가 인정이 되는 그런 세무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작년도 2월달에 이 규정이 생겼고, 작년도 6월달에 시행령에서 그럼 얼마만큼 포상금을 줄 거냐 해가지고 작년도 중에 이제 이거는 재작년도 말이 아니라 작년도 2월 말 3월 초에 법이 통과가 됐고, 법이 그리고 시행령으로 이제 그럼 얼마의 포상금을 줄 건지가 이렇게, 아무튼 열심히 일한 세무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그냥 얘네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세무 공무원들도 국세 부과나 징수나 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포상금을 이제 받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들, 포상금 지급액을 이렇게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딱딱딱딱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막 암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세무 공무원들도 여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이 되면 포상금을 준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금액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시행령 자체가 6월달에 나와가지고요. 시행령은 6월 15일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열심히 일한 사람은 조금 억울하겠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포상금 주는 거니까 그 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그렇다. 그리고 이행강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중에,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에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또 6월달에 나와가지고 이것도 기중에 이제 통과된 내용이거든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보칙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핵심은 관할 세무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하는 겁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의 제출 의무 등을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세무조사 하는데 뭐 가져오세요 하니까 얘가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무조사 하는데 뭘 가져오세요 하는데 끝까지 막 버티는 거지. 그럼 막 세무공무원들이 깝깝하죠 지금. 뭘 갖고 오세요 하는데 막 엉뚱한 거 갖고 오고, 내일 갖고 올게요. 근데 막 계속 지금 안 갖고 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라는 데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다른 세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중복 적용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아무튼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부과하는 거라고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하는 겁니다. 세무서장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 보면 대충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기한까지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해야 된다. 이행 기간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는데 1번하고 2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뭐에 대한 또 내용들이 딱 시행령이 나왔겠어요.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좀 실무적인 내용들이니까 수업 목적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요 수업 목적으로는 딱 1번하고 2번 정도만 확실하게, 이행 기간은 통지하는 날로부터 며칠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한다. 30일 이내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30일 이상 경과하는 날로 30일 이내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행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오히려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하는 날로 정한다. 이행 기간은 좀 여유 있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1차 시험에 나온다면 30일 내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잘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은. 30일 내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행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틀린 목으로 나올 만한 것들은 누가 부과하는 걸로 해서 나오겠어요. 또 관할 세무서장 얘기해가지고 뭐 틀린 목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누가 부가권자는 누구다? 관할 지방청장이다. 그래서 나온다면은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1, 2번 정도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진짜 잠 안 올 때 그죠? 잠 안 올 때 그냥 침대 옆에다 놓으면은 아마 다음 페이지 넘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가다가 그냥 바로 지금 잠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거 취침용으로 옆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거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막 나오는데 이건 막 엄청 복잡한 거고요. 뭐 이행 강제금 부과를 어떻게 할 거냐 매일매일마다 막 이렇게 하루하루의 수익 금액에 얼마쯤 막 부과하겠다 막 이런 거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심의위원장을 할까 누가 부가권자니까. 그렇죠. 지방구세청장이니까 지방구세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명 이내에 다음의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장은 지방구세청장과 20명 이내에 다음의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25년도 9월 15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9월 15일부터 적용하는 거다. 문제는 얘예요. 문제는 얘. 납부지원가산세가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납부지원가산세가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납부지원가산세는 요거랑 원천징수소 납부지원가산세 걔네들이 지금 둘 다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납부지원가산세 잠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납부지원가산세는 기존의 납부지원가산세 요거는 이제 뭐 계산 문제로도 부가가치세 계산 문제로도 막 나올 수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가산세 계산 문제는 부가가치세에서 나오잖아요. 부가가치세에서 기간 계산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납부지원가산세가 이때 이제 이게 법정 납부기한 이때 제대로 납부를 안 한 거죠. 이제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납부지원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건데 쭉 하다가 납부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이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죠? 지정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납부고지 납부기한을 지정 납부기한 각 법에 따라서 신고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 그죠?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은 지정 납부기한까지 그래서 만약 요때 납부를 한 거예요. 납부를 한참 지나가지고 나중에 요때 납부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납부를 했을 때의 납부지원가산세는 그동안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일단은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낮춰서 세는 거죠.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를 이때 이때 납부를 신고했는데 납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4월 1기 예정신고를 안 했다면 1기의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4월 25일이니까 4월 26일부터 낮춰서 세는 거죠. 그래서 납부고지일까지 해가지고 이때가 이렇게 이때 미납세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납세액에 어떻게 했죠?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2. 그리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날짜 수를 계산하지 않았고요.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이때 미납세액의 3%. 그런 다음에 계속 이때 냈으니까 또 일수 계산하는데 지정납부기한에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납부하는 날까지의 또 이때 또 뭐 했었죠? 이때 요것도 또 미납세액의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0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어떻게 일단 이제 요거를 요때부터 요때까지를 A라고 할게요. A. 요때까지 안 내서 붙는 건 B라고 하고요. 지정납부기한 이후에 납부지원가산세는 C라고 이렇게 한다면 A, B만 그대로고 다 바뀌었어요. 다. 먼저 A는 뭐가 바뀌었냐면 일수가 계산할 때 이 일수가 바뀌었어요. 일수가. 이게 어떻게 되면은 이때 계산 이 납부 고지일부터 지정납부기한까지는 일수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얘기는 법정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 고지일까지는 날짜 수를 세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수 계산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납부 고지 전날까지 하루가 빠져요. 이때 일수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원래는 납부 고지일까지였는데 납부 고지일 전날까지. 만약 납부 고지 전에 납부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전에는 자진 납부일까지였거든요. 근데 만약 납부 고지일까지, 납부 고지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 전일까지 이렇게 계산해요. 납부 고지를 이날도 당연히 안 세고요. 이 다음 날이니까 이날도 안 세는 거예요. 이날도 안 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납부했다면 그 납부한 날도 안 세는 거예요. 납부 고지 또는 납부 고지 전에 납부했다면 납부일 전날까지 둘 다 전날까지 날짜로 세는 거니까 하루가 빠져요. 지금 하루가 빠집니다. 그 전에는 자진 납부한 날면 자진 납부한 날까지, 그죠? 납부 고지한 날까지 그렇게 해서 날짜로 셌는데 그 날의 전날까지. A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A도 바뀌었고요. B는 그대로예요. B는 이때까지 안 내면은 미납세액이 몇 % 내는 거고요. 3% 내는 거. B는 그대로. C 완전 바뀌었어요. 이제 C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연납부 기한이 지난 다음에 일수 계산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일수 계산 안 한대요. 일수 계산 안 하고 이거 C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C는 어떻게 되느냐? 미납세액에다가 이날로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이것도 또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월수, 하루하루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지날 때마다 한 달마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 안 냈는데 계속 안 내고 있었는데 아직 한 달이 안 지났다면 C는 가산세가 없는 거야.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매일매일마다 붙는 게 이제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안 붙어. 한 달 동안 안 붙고 한 달 지나면 그때 붙는 거야. 한 달 지날 때마다 이때 붙는 거죠. 또 한 달 지날 때마다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 지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C는 미납세액에 곱하기 일수가 아니라 월수예요. 월수.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수냐면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월수. 그러면 예를 들면 다 5개월 지나고 6개월 아직 안 지났어. 그럼 경과는 몇 개월 지난 거죠? 5개월. 아직 6개월 안 지났으니까. 5개월 지난 다음에 20일 지났어. 근데 아직 6개월 안 지났잖아요. 그럼 경과 월수는 5개월이 되는 거죠. 한 달 지날 때까지는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경과 월수 계산을 어떻게 한다?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경과한 월수. 일수가 아니에요. 월수 곱하기 월수니까 이제 10원분의 22에 한 달이 30일을 곱하면 되잖아요. 10원분의 20에서 30일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분의 66.666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67 이렇게 반올림 해가지고 한 달마다 67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한 달 지날 때마다 미납세액에 1개월 경과했죠? 이때까지 안 내면 1개월 곱하기 만분의 67. 이때까지도 안 됐어. 그럼 쭉 한 달 지난 다음에 또 안 붙다가 이때 딱 지났어. 두 달이 딱 지나면 미납세액 곱하기 2 곱하기 만분의 67.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몇 개월 경과했느냐. 경과 월수를 계산을 그렇게 해가지고요. 경과 월수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월수. 아시겠죠? 그래서 만분의 67. 아시겠어요? 완전 바뀌었죠?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쪽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하나 더 그게 뭐냐면 바뀐 게 납부지원가산세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납부지원가산세가 A, B, C, D야. A, B, C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가 더 생겼다고요? D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요 사이에 납부고지에서 지정납부기 지났잖아요. 그럼 납부고지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그 다음에 뭐 보내줘 원래? 그렇죠. 독촉장 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를 만약 보냈어요. 지금 여기 독촉장을 보냈네. 그럼 이 독촉장을 보내는데 송달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독촉장 관련된 송달 비용 등을 납부지원가산세에 추가하기로 한 거예요. 이 사이에 뭐를 보내는 거니까 지금 독촉장을 보낸다면 독촉장 보내기 전에 납부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뭐를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독촉장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은 뭐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냐면 64페이지에 가로 2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독촉장 송달 비용을 납부지원가산세에 포함시킨다. 그 독촉장 송달 비용은 우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요금으로 정한다는 거죠. 등기우편 요금으로 정한다. 만약 독촉장을 뭘로 한다면
전자 송달한다면 독촉장 송달 비용은 없는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없는 거고 체납된 국세 납부 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얼마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면 걔네들은 독촉장 송달 비용은 제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납세 의무 성립하는 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 1번하고 2번 전자 송달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죠? 고지서별 체납 금액이 얼마 미만이라면 150만 원 미만이라면 또 송달 비용은 없는 거고 아마 그게 아니라면 독촉장을 보냈을 때에 독촉장 무슨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독촉장 송달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독촉장 송달 비용을 뭐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납부 지연 가산세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납부 지연 가산세가 A, B, C, D 하나 생기고 B 말고는 다 살짝 다 바뀌었어요. 얘도 일수 계산인데 하루 더 빠지고 하루 빠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루 빠지고 그죠? 그다음에 그대로고 C 이것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부과되는데 한 달 경과할 때까지는 안 붙잖아요. 한 달 경과할 때 한꺼번에 붙는 거잖아요. 지금 한 달 경과하고 또 2달 되고 또 안 붙는 거잖아요. 경과할 때마다 한꺼번에 붙는 거니까 올해 나한테는 더 좋아요. 가산세가 더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적어져요. 그렇죠. 대신에 뭐 하나가 더 추가되고요. 독촉장 송달 비용 어차피 발생하는 거잖아요. 발생하는 독촉장 송달 비용을 그냥 뭐에 포함시키기로 한 겁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에 포함시키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A, B, C, D. 자, 그러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원천징수도 그러면 원천징수 납부 지연 가산세도 그것도 당연히 바뀌는 거죠. 원천징수 등의 납부 지연 가산세는 원래 원천징수 해가지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했었어요? 원천징수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내가 이날 납부를 지금 했었어야 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납부를 하지 안 왔잖아요 지금. 그럼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날 다음 달 10일이죠. 법정. 얘는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날까지 내가 납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이때 그냥 마치 저기 B처럼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기억나세요? 얘는 이때 저기 B처럼 그냥 미납세액에 바로 뭐가 붙는 거죠? 3% 붙는 거죠. 이게 3% 붙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뭐 하겠어요? 언젠가는 납부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납부하겠죠. 얘는 언젠가는 납부하는 날까지 물론 중간에 또 뭐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납부 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때 납부 고지 납부가 또 날짜로 안 세는 건데 아무튼 언젠가 납부를 하겠죠. 이게 언젠가 납부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납부 고지서가 있을 거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납부 고지서에 또 뭐가 있죠? 지정 납부기한이 있고 얘는 이때 이미 3% 붙었으니까 이때 또 붙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날짜 수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 이거 해가지고 이것도 미납세액에 뭐 했고요. 이것도 미납세액에 일수 곱하기 시험분의 22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다음 날부터 언젠가는 납부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미납세액에 일수 곱하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 금융 미납세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미납세액 10%를 한도로 하고 이 전체는 미납세액 50%를 한도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산식이 돼 있었는데 얘도 당연히 이거 얘 여기 3% 붙고 여기 또 이것도 언제까지 계산하겠어요? 전날까지로 해가지고 이제 얘가 A, 얘가 B 그리고 이때는 계산 안 하고 이거는 똑같이 쟤는 또 똑같아요. 쟤는 똑같이 이거는 일수겠어요, 또 월수겠어요? 그렇죠. 납부한 날이 전날까지의 경과 월수 곱하기 또 만분의 67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바뀌었어요. 둘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 이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날까지로 일수 하루 빠지는 거고 얘랑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납세금 성립시기가 그동안 어떻게 했었냐면은 납세금 성립시기는 이렇게 일수 곱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기 하루에 10분의 20이 붙는 것들 얘네들은 하루하루가 경과할 때마다 납세금 성립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었는데 그죠? 하루하루마다 경과할 때마다 그죠? 그리고 3%는 요거는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납세금 성립한다. 그때까지 안 냈을 때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얘도 또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얘는 그대로죠. 얘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22% 그대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세금 성립을 하는 거고요. 얘도 그대로죠.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납세금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 C는 C는 이제 C는 걔네들은 한 달 지날 때마다죠. 매일매일이 아니라 한 달 지날 때마다 납세금을 성립한다. 그죠? 한 달 지날 때마다 납세금을 성립한다. 그리고 뭐가 또 하나 생겼죠? D. 독촉장 그것만 주시면 독촉장은 언제냐면 독촉장은 얘랑 똑같아요. B랑. 독촉장 같은 경우에는 지정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독촉장 송달 비용은 그때 납세금을 성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납세금 성립한다. 독촉장도 3%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3%가 이때 붙는 게 아니라 얘는 이때 붙는 거니까 얘는 언제 납세금 성립하죠? 얘는 지정이 아니라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3%짜리가 그때 납세금 성립하는 거고 얘는 하루하루마다 경과할 때마다 성립하는 거고 지정 납부기한 이후에는 한 달 지날 때마다 납세금 성립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성립시기가 완전 바뀌겠죠. 그 내용입니다. 거기 좀 적혀 있는 내용이. 그죠? 4번에 대한 내용은 이거는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들어온 거라서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정 신고나 또는 예정 신고라든지 또는 중간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소 신고한 거예요. 그거를 확정 신고 때 걔네들을 무슨 신고한다고 표현한다. 확정 신고 때 걔네들을 수정 신고한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예정 신고를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확정 신고 포함해서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 표현을 이제 확정 신고 때 예정 신고 때 무신고했던 거를 기한 후 신고한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좀 더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런 표현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구나.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장 그거는 볼 필요 없어요. 3장은 이거는 이제 조특법상 내용인데 볼 필요 없고요. 3장은 4장에 국선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에 고충 민원 신청인이 더 추가가 됐다. 그렇죠? 고충 민원 신청인이 누구냐? 이제 정의가 다려져 있는데 이렇게 경정 청구나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 등을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얘네들이 기한 때까지 요구를 제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과세관청한테 야 내가 지금 신청 안 했거든. 그러니까 니네들이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좀 해줘. 빨리 해줘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을 고충민원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래 했었어야 되는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걸 못한 거예요. 못했어요. 그럼 못했으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나한테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의 신청을 못했으니까 직권으로 빨리 필요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민원을 고충민원 신청이라고 하는데 걔네들도 국선 대리인 신청인 범위 안에 포함시켜 주겠다 해서 하나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것들은 과세관청한테 이렇게 요청할 수 없다 해가지고 불복 조차가 진행 중이거나 뭐 이런 데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이것도 납세 권리보호 심의 요청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상 가격 완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기법도 뭐 그 정도로만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 이렇게 수업 목적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만 바뀐 거는 많지 않고요. 우리 납부지원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지원 가산세 요거는 좀 크죠. 그러니까 왜냐면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물소지가산세와 납부지원 가산세 계산할 때에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납부지원 가산세 계산 문제가 1차든 2차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무조건 하루를 왜냐면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납부한 걸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 잘못했다가 확정 신고 때 납부한 거야. 그러니까 걔는 아직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내가 확정 신고 납부를 한 거지. 근데 납부를 했는데 납부일 언제까지 세야 되는 거? 납부일 전날까지 세야 되는 거니까. 납부일 전날까지 세야 되는 거니까 영향 미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할 때 하루 빠지는 겁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에 대한 얘기인데 상속세 이게 뭐냐면 이게 영리법인한테 유증한 그 영리법인은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무자가 아닙니다. 영리법인은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지. 머리를 쓰는 거야. 내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난 상속인이야. 내가 바로 상속받으면 뭘 내야 되는 거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면 내가 출자해가지고 법인 하나 만드는 거지. 영리법인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유증하게 만드는 거야. 그 법인에다가. 어차피 내가 1인 주주야. 내가 대표이사고. 그러면 그 법인에다 유증하게 되면 그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도 안 내면서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안 내면서 뭐만 내면 되는 거죠? 법인이 공짜로 누군가로부터 자산을 공짜로 받으니까 자산 수중이익이 되는 거니까 자산 수중이익이니까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수중이익이니까 입금이 되는 거. 당연히 이월급 수가 없겠죠. 내가 그냥 이거 상속세 안 내려고 지금 만든 법인이다 보니까 지금 막 만들었는데 무슨 이월급 수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월급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월급 수 보전에 충당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 수중이익이 입금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법인세라. 법인세.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가 최고세율이 몇 퍼센트까지 가는데요? 50%.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몇 퍼센트인데요? 25%니까 훨씬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조세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영리법인에서 유증했어? 알고 보니까 영리법인에 주주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과세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영리법인한테 유증한 금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가 된 거죠? 면제가 된 거죠. 그게 면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세무자가 아니니까 납세무가 면제가 되거든요. 근데 세금 계산할 수 있잖아. 만약 영리법인한테 상속세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세율을 곱해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뭐가 된 거죠? 이제 면제가 되는 거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상속세 납부액을 계산해 보는 거죠. 거기에서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증으로. 그거에 10% 가장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10%로 가정해버렸어요. 무슨 세? 법인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5단계 초과인수세율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100억을 받으면은 5단계 초과인수 해가지고 한 40억을 내야 되는데 100억에 10%의 법인세만 냈다고 보는 거죠. 10억.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 얼마? 만약 초과인수세율이니까 100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40억이었어. 근데 100억에 대해서 법인세만 냈으니까 10억 냈다고 보는 거죠. 제일 낮은 세율이 몇 퍼센트로 보고 있어요 지금? 10% 해가지고 그걸 법인세로 낸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세금을 덜 낸 거죠? 30억. 그걸 덜 냈잖아요. 그 덜 낸 금액에다 곱하기 그 영리법인의 주주 중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죠?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직계 비속.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아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손자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들, 손자, 딸 이렇게 있는 거죠.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직계 비속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에 대해서 얘네들이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라 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죠. 조세 회피를 못하게 하려고. 만약 100%라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30억에 대해서 상속인 또는 직계 비속이 다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회피하려고 누구를 이용한 거죠? 상속인의 배우자. 그러니까 이게 법이 어떻게 되면 상속인과 그 직계 비속의 지분율을 곱하게 돼 있다 보니까 상속인하고 직계 비속이 한 게 아니라 상속인의 누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손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손자의 배우자. 걔가 없었어.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속인 및 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그의 배우자의 지분율을 곱하는 만큼을 상속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또 들어온 겁니다. 그동안은 계속 회피를 했겠다 안 했겠다? 회피했겠다. 그렇죠. 상속인하고 직계 비속만 있으니까 문구에 뭐야 배우자는 없네. 그래서 그동안 누구를 이용했어요?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직계 비속에 배우자를 이용했다는 거죠. 이번에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렇게 빵꾸난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더 세금을 내겠다는 거니까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이걸 발견해서 이거 왜 없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조용히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회계사 세무사한테 알아도 이거 예전부터 알았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거 불법 아닙니다. 불법 아니고요. 법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건 불법이 아니야. 탈세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탈세 아니라 그냥 이렇게 법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걸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절세를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알아낸 거죠? 그렇죠. 이건 과세관청에서 이제 알아낸 거죠. 이거는 과세관청에서 알아낸 거예요. 이제서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 돼가지고 이런 건 많은 것 연구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과세관청에서도 하나씩 알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알아내가지고 인제 집어넣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해먹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 보시면 되고, 이건 뭐 중요하지 않죠.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대한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여기도 똑같죠. 상속세 증여세도 공익법인한테 출연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과세가액 불산입하거나 막 이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는 거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한테 출연하거나 이러면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이 빼준단 말이에요. 과세가 빼줘가지고 상속세 과표를 줄여줘가지고 상속세 덜 내게 해주는 건데 거기 공익법인에 당연히 누가 있었겠어요. 종교단체가 있었을 건데 그 종교단체에 누가 또 빠지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에 공익법인의 종교단체에서 다 빠져요. 외국 종교단체는 다 빠져요. 그래서 외국법인과 비교자 종교단체는 여기 상속세 증여세도 과세가 불산입 적용되는 공익단체에서 다 빠지는 겁니다. 싹 빼기로 했어요. 종교단체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영농상속고 문제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배우자한테 내가 뭐 했어요 지금? 배우자한테 주식 같은 걸 판 거예요. 판 거야. 근데 팔면은 뭐를 내야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사실 양도소득세는 소득에다가 세율이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양도한 게 아니라 사실 뭐 한 건데? 증여한 건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양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른쪽 주머니가 왼쪽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뭐 그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사실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증여한 거지? 라고 보는 거예요. 뭐 했다고 할지라도 양도했다라고 할지라도 뭐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증여로 추정하겠다. 그렇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 아니야. 너 증여로 추정해가지고 증여는 그냥 증여 재산 전체 가액에다가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세금이 훨씬 더 세단 말이에요. 소득에다가 과세되는 것보다 재산 전체 가액에다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세금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여로 받은 걸로 추정하겠다. 다만 추정하는 거니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다음에 해당되는 거래는 추정해서 뭐 하겠다? 제외하겠다. 제외하겠다 해가지고 쭉 제외하는데 뭐 경매. 그러니까 내 걸 팔았는데 경매했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배우잖아. 직계 존비속이 거기서 낙찰자가 돼가지고 내가 결국엔 누구한테 판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몰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경매가 나갔는데 거기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간 거야. 그죠? 이거는 둘이서 짜고 친 게 아니라고 본 거죠. 경매 또는 파산 선고, 공매, 대가수수가 명백한 이거 내가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을 하면. 그리고 어디에서 거래한 거라면 거래소에서 주식 거래를 한 거라면 그러면은 이거는 증여한 걸로 추정하지 않고 실제로 다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진짜 양도했네. 정상적인 가격으로 진짜 양도한 거네. 니네들이 짜고 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고 판 거네. 라고 보는 거죠. 거래소에서 주식 거래한 거거나 경매나 파산 선고나 공매, 대가수가 명백하거나 이런 것들은 얘네는 뭘로 추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원리 니네 양도한 거야? 오케이, 양도로 볼게. 그럼 정상 가격으로 정확하게 거래한 거니까 양도로 볼게. 이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 거래소에서 주식 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대량 매매는 다시 또 증여로 추정했어요. 이게 대량 매매는 이거는 그 부계부 할 때도 한번 언급을 한번 했는데 부계부 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량 매매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짜고 칠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대량 매매는 한꺼번에 큰 돈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가
한 번에 확 내놓을 때 확 사려면 그 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짜고 칠 수 있는 거예요. 대량 매매는 충분히 짜고 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큰 돈을 가지고 엄청난 양을 확 팔았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데, 야 나 지금 자 카운트 들어간다. 1분 전 돈 준비하고 있었지. 자 시작. 확 해가지고 그때 말도 안 되는 정상 가격이 아닌 금액으로 확 사고 팔 수가 있단 말이죠. 대량 매매를 충분히 짜고 칠 수 있다. 그래서 대량 매매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시 뭘로 보겠다는 거죠? 증여로 추정하겠다. 근데 거기에 이번에 뭐가 들어왔냐면 바스켓 매매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거기에 여기 내용 보니까 이게 바스켓 매매가 들어왔다. 바스켓 매매가 들어왔어요. 바스켓 매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보면은 제외 대상에서 여기 내용 보니까 제외 대상에 지금 저 주식거래 안에 들어온 거에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의 개설 증권시장의 주식거래, 이것도 이제 다자간 매매 체결 해가지고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주식거래 한 것도, 이것도 그냥 오케이 증여를 안 하고 뭘로 할게, 양도를 인정해 줄게, 이것도 정상적인 가격이니까. 근데 거기 안에 지금 자꾸 뭐죠? 대량 매매나 무슨 매매, 이게 바스켓 매매가 이렇게 딱 바구니에다가 이것저것 한꺼번에 담아가지고 한 큐에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매에 많이 쓰이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일정 금액이 있어가지고 바구니 안에 이것저것 막 담아가지고 자 판다 하니까 그 주식에 대해서 딱 나왔을 때 그 바스켓을 딱 보고 내가 사고 싶은 게 있고 안 사고 싶은 게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야 이건 괜찮은데 얘네들은 아닌데, 그럼 내가 이거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는 거지. 이것도 충분히 둘이서 뭐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충분히 짜고 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막 담아버리니까, 그 담아버린 게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것도 막 섞여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막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고 지금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관에 야 이렇게 내가 이거 담았거든. 야 이거 사람들이 요거 때문에 이거 거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 딱 사면 돼. 그러니까 대량 매매는 말도 안 되는 큰 돈 준비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밖에 관심 없거나 신경 안 쓰거나 이건 좀 안 좋은 건데라고 하는 걸 막 끼워넣어가지고 바스켓 매매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둘만 짜고 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상 거래를 보지 않는 게 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바스켓 매매도 이것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확률이 되게 높다. 그걸 누구하고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팔았지만 누구한테 판 거죠? 그게 바스켓 매매로 해가지고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한테 양도했다면 걔네 다시 또 뭘로 하겠다는 거죠? 증여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매매나 바스켓 매매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대량 매매나 바스켓 매매는 다시 증여로 추정하겠다. 원래 거래소에서 거래한 거는 정상 가격으로 봐가지고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원래 양도로 보는 거였는데, 거래소에서 거래했다 할지라도 대량 매매나 바스켓 매매야 다시 뭘로 추정하겠다는 거죠? 다시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쭉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얘네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상증세까지만 할 거예요. 국징법은 됐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국징법은 읽어보시고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징법 많이 바뀌진 않았고 그냥 읽어보시고 나중에 국징법 특강할 때는 개정된 내용까지 해가지고 다 얘기할 거니까 여기 이제 작년 걸로 공부하신 분들 몇 개 개정 안 됐으니까 그냥 추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 중요하지 않은데 이번 중요한 게 어디 갔어? 마지막인데 여기다. 네, 마지막입니다. 요거 우리 비상장 주식 평가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증세에서. 다른 거는 그렇다 쳐요.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소목조사는 중요하지 않은데 비상장 주식 평가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가 크게 하나 개정이 됐습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 비상장 주식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당 순순익 가치하고 주당 수당 가치하고 몇 대 몇으로 가중 평균했죠? 순순익 가치가 좀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야 해가지고 3대 2로 가중 평균을 한 거죠. 이렇게 3대 2로 가중 평균을 한 거하고 한이 있죠. 한 순자산 가치의 80%를 한으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중 평균한 금액과 3대 2로 가중 평균한 거,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 3대 2로 가중 평균한 거, 그거랑 한이 있는 거죠. 순자산 가치의 80%. 그러니까 순손익 가치가 막 결손이 발생하거나 진짜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 그러면 순자산 가치하고 순손익 가치하고 평균을 가중 평균을 해버리면은 순자산 가치가 예를 들면 100인데 순손익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거의 손익이 안 나고 있어. 근데 자산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는 지금 100인데 순손익 가치는 거의 제로야.
그럼 평균을 내게 되면 거의 딱 평균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고요. 지금 50이 되는 거고요. 3대 2로 가중 평균하면은 얘가 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평균이 되는데 그냥 단순 평균하면 50이고 여기 3 여기 2를 가중 평균하게 되면 여기 60% 여기 40%니까 빵원에 60%하고 100원에 40% 하는 거니까 가중 평균하면 40원이 되는 거죠. 근데 가중 평균했더니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지금 당장 급하게 팔면 지금 자산이 있다는 거잖아. 그 자산의 몇 퍼센트는 받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80%는 받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뭐보다는 작을 수는 없어? 순자산 가치의 80%보다 작은 건 말이 안 돼. 왜냐면 자산이 100이나 되면 급하면 이거 당장 얼마에 팔면 다 팔리니까 80%에 팔면 다 팔리는데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막 거래가 안 되다가도 가격 좀 낮추면 거래돼요. 지금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낮추면 무조건 팔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80% 수준이면 20%나 다운됐기 때문에 다 팔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순손익 가치가 마이너스거나 제로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한이 있다는 거죠. 그게 둘 중에 그래서 어떤 금액을 비상주식가액을 하는 거예요. 큰 금액이죠. 그죠? 주당 순 손익 가치에 그렇죠. 여기에 3을 곱하고 3의 가중을 하는 거니까 주당 순 자산 가치 마지막 이거 와 10시 전에 끝난다. 그래서 가중 평균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5로 나누는 거잖아요. 요 금액하고 주당 그렇죠. 이건 하한이죠. 하한. 이 금액이 너무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거나 0에 가까우면 확 떨어질 텐데 뭐보다는 떨어질 수 없어? 순자산 가치 80%보다는 떨어질 수 없어.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가중 평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중 평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 첫 번째 부동산 과다법인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상증세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과다법인은 총 자산 중에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부동산 과다법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누구라면 만약에 부동산 과다법인 총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라면 그러면 순손익 가치보다 뭐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많은 회사니까 순자산 가치가 주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야. 그래서 부동산 과다법인은 3대 2가 아니라 가중평균을 몇 대 몇으로하는 거예요. 2대 3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죠. 여기가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야. 똑같이 하는 몇 퍼센트고요. 그렇죠. 순자산 가치 80%라는데 가중평균의 가중치만 달라지는 거죠. 3대 2에서 2대 3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있었던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있었던 게 다음에 해당되는 법인들은 그냥 주당 순자산 가치를 주가로 보겠다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순손익 가치를 계산하려면 순손익 가치는 계속 기업을 가정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주당 순이익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가정해 가지고 순손익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무슨 가정을 할 수 없는 계속 기업 가정을 할 수 없는 청산 중인 법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순손익 가치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그냥 주당 순 자산 가치에 이거의 몇 퍼센트를 그냥 그죠? 이거를 그냥 주가로 봐버리는 거죠. 비상장주의 주가로 봐버리겠다. 이건 아예 고려하지 않겠다. 그게 계속 기업을 가정할 수 없거나 아니면 얘가 부동산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50% 이상이 아니라 이거는 부동산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인데요. 이거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그런 기업을 부동산 과다법인이라고 했는데 부동산이 80% 이상이에요. 그냥 회사의 자산이 다 부동산이야. 몇 퍼센트 이상이요? 80% 이상이 부동산 이거나 아니면 자산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이 각각 몇 퍼센트 이상이라면 80% 이상이라면 그러면 그거는 자산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주가에 영향 미치는 게 훨씬 커. 순손익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아예 순자산 가치 몇 퍼센트를 100%를 주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얘네들이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얘네들은 계속 기업 가정을 할 수가 없는 기업들이니까 그냥 얘네들은 주가를 뭘로 하겠다는 거냐. 순자산 가치 100%를 그냥 주가로 하겠다는 거죠.
순전한 가치만을 가지고 순순히 가치 안에 보지 않겠다. 계속기업 가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죠? 또는 사업 개시 전의 법인이거나 사업 개시도 하기 전에 법인이거나 그리고 여기 3번 4번 아까 얘기한 자산 총액 중에서 부동산이 몇 퍼센트 이상이거나 80% 이상이거나 자산 총액 중에서 뭐가 주식가액이 80% 이상이거나 그럼 그냥 얘는 자산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냥 다인 거야. 얘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네. 거의 대부분 주식이네. 그럼 얘는 부동산 가격 또는 주식 가격이 이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그냥 미치는 거지 수수료 가치는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순자산 가치만을 주가로 할까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자녀 존속 기간이 몇 년 이내인 법인이거나 아무튼 보니까 3번 4번 빼고 나머지들은 계속 기업을 가정할 수 없는 그런 법인들이고요. 3번 4번까지 해가지고 그냥 얘네들은 3번 4번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계속 기업 가정할 수 없는 법인이고 3, 4번은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거나 거의 대부분이 주식이거나 하는 거니까 그냥 순자산 가치 100%를 그냥 주가로 하자 이랬었는데 얘가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이게 삭제가 되고 그럼 이제 순자산 가치를 주식 가액으로 하는 애들은 누구만 되는 거냐면 계속기업 가정을 할 수 없는 애들만 순자산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네들은 여기에 얘네들은 가중평균하는 거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다만 자 가중평균에 들어오는데 가중평균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걸로 하는 애 있었던 애 중에 누구죠? 지금 부동산 이렇게 할게요. 부동산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 80% 이상인 법인 이거나 또 누가 있었죠? 그죠? 자산 중에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얘네들은 그냥 순자산 가치를 그냥 주가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도 뭐 하겠다는 거죠? 가중평균 하겠다는 거예요. 가중평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평균 하는 거야 이제 얘네들도. 자 가중평균 하는데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니까 가중평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당 이거 그래도 20%는 부동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순수리 가치가 살짝이라도 영향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순수리 가치의 몇 배? 당연히 몇 배가 있어요? 안 들려요? 아니 그 여기에 얘기 얘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중평균 할 때 당연히 뭐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걸 몇으로 나누고요. 5로 나누고 대신에 하한은 원래 몇 퍼센트였던 애니까. 그 주당 순자산 가치의 원래 하한 일반적인 하한은 몇 퍼센트를 한으로 했는데요. 80%지만 얘는 몇 퍼센트를 한으로 하겠다는 원래 몇 퍼센트였던 애니까. 그렇죠. 이 하한이 이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하한이 이렇게 되는 것뿐이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기 이제 무조건 이게 아니라 가중평균을 하고 그리고 하한은 가중평균하는 겁니다. 하한은 주당 순자산 가치 100%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100%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 100%인 거예요. 최소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순히 가치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된 그 금액이 얼마보다 작으면 100보다 작으면 100으로 하는 거고 100보다 크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가액을 더 작게 잡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게 잡겠다는 거예요. 크게 잡겠다는 겁니다. 크게 잡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크게 잡는 거예요. 같거나 크게 잡겠다는 거니까 재산가액을 크게 잡으면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거예요. 적게 걷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걷겠다는 거예요. 이건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최소 100%니까 그보다 더 크면 오케이. 100%보다 작으면 100%니까 이거는 납세의무자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100%였는데요. 100%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최소 이거고 이거보다 더 크면 오케이가 되는 거니까 재산 금액이 더 커지는 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잖아요. 주식이니까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은 아니네. 그럼 얘는 하면 똑같이 몇 퍼센트를 한으로 하고요. 100%를 한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하하니까 둘 중에 어떤 금액이 되는 거죠? 하하니까 다 둘 중에 어떤 금액이 되는 거야? 둘 중에 전부 다 맥스 둘 중에 큰 금액. 이거보다 작으면 이걸로 하는 거, 이거보다 크면 오케이인 거니까. 대신에 얘는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얘는 대신 3대2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진 않아요. 얘는 과다법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2대3이 되는 거고 얘는 부동산 과다법인은 아니니까
몇 대 몇으로 가는 거고 3대로 가는 거고 하한이 똑같이 둘 다 하한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고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산 금액을 더 많이 잡겠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상속세 중에서는 좀 원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비상장 주식 평가는 이거는 뭐 많이 회계사 시험에서도 1차, 2차 중요한 내용이고 세무사 시험에서도 1차에서는 안 나오지만 2차에서는 상속세가 안 나오지만 2차에서 상속세에서는 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제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은 수업 목적상 크게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복사도 해주셨는데 나는 좀 그래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추침용으로 옆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감사할 것 같고요. 국징법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세무사 1차 준비하시는 분한테만 해당되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국징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읽어보신다. 그렇게 뭐 수업 목적상 중요한 내용들은 별로 없기는 해요.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 강의할 때 거의 없기 때문에 강의할 때 그때 가서 또 언급해드리면서 특강으로 또 할 겁니다. 기타 세법 국기법이나 개정된 내용으로 특강하는 거는 날짜로 또 따로 잡아가지고 또 공지를 할 거니까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특강할 때 그래도 10시 전에 끝내가지고 매우 행복하고요. 아무튼 오늘 들어줘서 감사하고 이제 1차 시험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나 뭐 얘기하지만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 집중하면 되는 거지 쫄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부터니까 자신감 갖고 밀어붙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 1차 시험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아무튼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부터 보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지 않으면 붙는다. 그런 자신감 갖고 밀어붙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이걸로 교육세법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